구독, 좋아요. 국제정치학 전문하고 계시는 양일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형 국제정치학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또 연구 과제를 또 던져졌네요. 자, 마두로 체포, 미국의 군사작전, 중남미 남미 관련된 미국의 전략, 세계 전략, 뭐 여러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한지 이런 것들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먼저 기초로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규모 미군이 투입됐습니다. 특수부대 CIA까지 참여한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마두로 체포에 나섰느냐, 그 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죠. 요약을 한다면 5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국식 먼로주의의 재확인이다. 이제 먼로주의는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의 인근에 그 서반구 내에 있는 반미 세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제 정치의 기본입니다. 인접한 국가의 적국의 세력이 강해지길 원치 않는다. 이건 철칙인데요. 지금 저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뭐 콜롬비아부터 마약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마약 수출 교두보를 차단하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개 미국 주변에 있는 그 마약의 온상 국가들을 북중러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의 친중, 친러, 친이란 행보를 이번에 차단하겠다는 그 의미도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반하는 세력들, 뭐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망라해서 전 세계의 반미 진영의 큰 공포와 압박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정은에게 상당한 압박을 주기 위한 의도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자, 5가지를 아주 간명하게 심지어 전시해줬는데, 미국의 먼로주의, 마약 수출 교도부를 차단하는 문제, 베네수엘라의 친중, 친러, 친이란 행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 불량 국가에 대한 대처, 북한에 대한 경고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 추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군의 어떤 작전 수행 능력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델타포스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고 CA 관련된 여러 개 나오지만 뭐 국제정치학, 정치학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미국의 군사력은 어쨌든 굉장히 세계 어떤 지배력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에 미국의 작전 수행 능력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세요? 이번 작전명이 Absolute Resolve라고 돼 있고요. 네. 그 최정예 특작 부대인 델타포스가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타포스가 안전하게 작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랩터와 랜서 같은 최정예 전략 폭격기들이 방공망을 사전에 무력화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는 것이 이번 작전의 거의 완벽함 내지는 미군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짐작임을 전제로 그 마두로 같은 독재자들은 흔히 그런 언제든지 그 외부 카르텔이나 적대 세력이 잡으러 올 것을 우려해서 그 은신처에 안전 가옥 같은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두께가 뭐 수십 센치에 달하는 강철로 된 안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망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침대에서 자다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아마도 마두로의 최측근, 말하자면 침실을 지키는 정말 최측근까지도 CIA가 매수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 정보원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 정보원들이 이를테면 거기 도청 장치를 비롯해서 CCTV 정보를 공유하니까 거의 손바닥처럼 마두로의 은신처를 바라보면서 작전을 하지 않고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델타포스 같은 그 군사력의 무서운 부분에 더하여 미국의 이 정보전, 그 정보 수집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저 대한민국의 특검팀이 저 오산 공군기지를 특검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그 오산 공군기지가 이런 정보 전력의 핵심 부대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띄운 그 사진 중에 마두로 수갑찬 검은 안대를 찬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 마두로가 지금 검은 안대를 쓰고 있고 수갑을 찾고 옷 안에는 나이키를 입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장면, 그리고 마약 단속국의 입감 과정에서
그 걸어가는 영상도 공개를 했어요. 미국이 왜 이 장면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장면들을 선택해서 지금 공개했을 것으로 보는데 마두로 저 수갑 차고 검은 안대 쓰고 또 마약 단속국의 그 장면들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이 공개? 그 아무리 시대가 현대화가 되고 그래도 이 전쟁에서 적장을 욕보이는 거, 적을 확실하게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는 데에는 적장을 욕보이는 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아마 이런 습성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를테면 우리가 리비아의 카다피를 축출할 때 한 민병대에 의해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저는 그 뒤에 미국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민병대가 뭐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생중계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그 생중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뭐 와이파이가 됐건 뭐건 미국이 지원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하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굴복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마두로가 저 나이키 체육복을 입고 있는 장면이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반미 진영의 수괴였습니다. 마두로는. 그런데 자본주의 국제무역의 상징인 나이키 체육복을 입고 있다가 잡혔다는 거. 그 대한민국에도 그런 좌파들이 종종 그 신문에서 놀림거리가 됩니다. 반미 운동하면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또 아이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순된 점을 또 약간 희화화하는 의미.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영내외에 잔여해 있는 잔존한 마두로 세력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건 국제 정치나 전쟁에서는 뭐 불가피하게 저렇게 적장을 욕보이는 뭐 관례가 있지만은 뭐 좀 여담입니다만 국내 정치에선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탄핵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자유우파 진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뭐 수의를 입히고 수갑을 채운 장면을 방송한다든지 본질적인 원리는 저것과 다르지 않지만 국내 정치에서만큼은 저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이키 수갑 찬 모습, 검은 안대, 나이키. 또 다른 상징이 있죠.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게 나왔으면 더 쇼크였겠네요. 그것도 제로로 주면 싫어한다 그럽니다. 제로로 싫으면 코카콜라 중에 제로면 싫고. 예. 그런데 이 마두로 체포 이후에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권력 내부의 상황을 주로 이제 조명을 하는데 뭐 부통령인 노드리게스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로 권력 내부 상황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2017년에 대선 이후에 그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뭐 저런 후진국들의 특징은 통계에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외신 보도를 종합하니까 2,000명 이상이 거의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그리고 UN 인권조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뭐 지금 우리 80년대 무슨 저 군사 정부 시절을 대단히 혹독하게 묘사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고문, 비닐봉지를 이용한 질식, 물고문, 그다음에 뭐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이런 게 지금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폭정에서 해방됐다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마두로가 축출된 것을 축하하고 있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목적은 무슨 정의의 실현이라든가 뭐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미국과 인접한 지역의 반미 진영의 교두보를 원천 봉쇄하겠다. 그래서 당분간 베네수엘라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는 미국이 관리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통령을 아까 말씀드린 그 로드리게스에게 당분간 네가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 국제법이라든가 관례상 예외적인 일이에요. 미군 군대가 직접 타국의 영토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해 온다. 말하자면 그 베네수엘라의 헌법이라든가 헌정을 유린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을 이어서 통치하게끔 해서 최소한의 적국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좋아, 내가 니네 대통령은 내가 체포했는데 부통령이 승계하게끔 해줘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줬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지금 저 북중러가 다 이렇게 군침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 베네수엘라의 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그 전에 이제 경제 장관을 역임했고 석유 정책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좋아, 로드리게스, 너를 내가 부통령이 너 정권을
가지수 깨질 테니까 앞으로 석유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에게 협조해라. 아마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요. 뭐 좀 여담으로 후진국으로 내려갈수록 그 국가의 인프라, 공무원 조직이 수뇌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조직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수뇌로 앉아 있으면 그래도 꽤 효율적인 게 나와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이 앉으면 그 국가 인프라가 마비돼 버립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누가 수장으로 오느냐와 관계없이 효율성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의 이권을 노리고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8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말하자면 어차피 베네수엘라가 돈 못 갚을 거 알아요.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뭐 빚을 상환해라. 그런데 못 갚을 걸 아니까 석유로 갚아. 이런 식으로 석유를 확보해 오고 석유 플러스 석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분과 이권을 중국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를 앉혀서 너희 석유는 당분간 미국이 관리한다. 중국에게 석유를 주거나 석유 공사 지분 있던 거 지금부터 없는 거다. 중국과의 석유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이제부터 없는 거다. 이것을 선언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 사법부가 이 부통령 베네수엘라 부통령 로드리게스한테 대통령직 승계 문제 관련해서 일부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에는 이제 로드리게스가 합법적인 뭐 부통령이다 이런 측면의 어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두로가 사라진 조건에서 베네수엘라를 국가 내부의 재건 작업에서 정상화하는데 이용하는 측면, 이용할 필요성 그 측면 이외에 이 로드리게스와 이 권력 내부의 균열 양상까지를 염두에 뒀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오늘 제가 방송국에 오면서 뉴스를 좀 보니까 로드리게스를 상대로 내 말을 안 들으면 마두로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당할 거라고 로드리게스를 벌써부터 협박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말을 충실히 대변하라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후진적인 이권 카르텔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것은 로드리게스를 협박하는 차원 플러스 로드리게스와 또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수많은 범죄 조직, 마약 카르텔, 군부 기득권에게 엄청난 협박과 경고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로드리게스가 말하자면 마두로 체제를 재건하겠다고 덤비면 이를테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한다든가 어떤 석유의 자원의 통제에 있어서 뭐 기존의 중국이나 다른 반미 국가들과 맺은 계약을 뭐 지키겠다고 덤비면은 정말 로드리게스도 정말 자다가 잡혀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두 가지 백척간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조금 뭐 굴욕적이고 뭐 수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식 시장 경제와 시스템을 이번에 잘 수혈을 하면 잘하면 정말 아시아의 홍콩 같은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만약에 민족적 자존심이나 독재 시스템의 그것을 어떤 안락함 그걸 추구했다가는 정말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인물을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차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차도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죠. 그 사진 한번 있으면 띄워주겠어요. 마차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 관련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 마차도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로서 그간에 이 노벨 평화상 수상하기 전까지 장기간 은신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또 미군이 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는 여러 가지 경로 이동 과정에서도 미 CIA가 상당히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 베네수엘라 이 마차도 향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향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그 마차도를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마차도를 미국이 특작 부대를 동원해서 구출해 왔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 무사히 송환됐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참 멋있다. 뭐 이 정도에 그쳤지만은 네. 그것이 이번 작전의 일종의 서곡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차도를 구출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도덕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이번에 마두로 체포에 연결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이승만 정부를 돌아볼 때 불가피하게 이 친일파를 기용했다는 데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마차도가 야권 유력 인사고 국민들의 지지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마차도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당분간 통치하게 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현실 국제 정치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도덕적 뭐 윤리적 정당성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마차도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게 맞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치안과 베네수엘라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인프라를 이용해야 되는데 마차도보다는 로드리게스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치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동떨어진 얘기였습니다만 국가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 매우 급하고 시급한 문제 앞에서 네.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의 명분 이런 것들이 국제 정치에서는 흔히 무시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어쨌건 마차도보다는 로드리게스에게 정권을 줘서 통제하겠다, 이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목소리로 마차도를 우리 대통령으로 뭐 만들겠다, 또는 저 사람을 총리로 해달라, 뭐 그런 여론이 막 올라오고, 또 예를 들어 미국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베네수엘라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마차도를 이용해야 될 뭐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또 전격 또 정부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보가 나왔는데 내용은 안 나오고 지금 제목만 막 떴습니다. 불과 한 4분 5분 전에 나왔으니까 이 제목을 위주로 봐야 되겠네요. 자,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바가 지금 무너질 준비가 된 듯하다 하고 상당히 강한 경고를 하는 속보가 마침 떴어요. 자,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쿠바 지금 콜롬비아와 쿠바, 특히 콜롬비아의 구스타포 뭐 이런 현직 대통령이 이 베네수엘라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에 관해서 뭐 본인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트럼프 이제 쿠바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콜롬비아, 쿠바에 대한 경고를 해왔었는데 지금 또 속보가 떴네요. 쿠바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고를 하네.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콜롬비아, 쿠바와 관련된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가능성을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콜롬비아와 쿠바는요, 예. 전통적으로 미국의 마약을 공급하는 교두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콜롬비아는 최소 3개의 대형 코카인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 그래요. 그 코카인의 상당량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젊은이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쿠바의 경우는 베네수엘라와의 혈맹이죠, 쿠바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야, 마두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놈 경호원이나 마두로 밑에 있는 정보기관의 쿠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형제의 나라인데 아마 이번 기회에 쿠바가 지금 바짝 숙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약 재배하지 않겠다, 그 어떤 마약 관련된 카르텔에도 협력하지 않겠다, 바짝 숙이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꼴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자, 콜롬비아, 쿠바 지금 나섰다가 상당히 곤경한 상황에 올 걸 미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카리브해에 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구축함은 베네수엘라 용도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쿠바는 예. 그 전에 냉전 시절에도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네, 3차 대전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 그 알턴이 비슷한 나라인데 네, 네. 아마 이번 기회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아마 크게 당하지 않을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최근에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레이티지, 국가 안보 전략에서 미국 인근의 반미 세력을 차단하겠다고 이미 공공연히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마 베네수엘라 이번 작전을 통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강한 미국을 회복했다는 그 명분을 얻은 셈인데 이번에 아마 기왕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콜롬비아와 쿠바 정도는 다시는 반미 진영에 협조하지 않게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풍전등화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중국과 러시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미국의 들은 마두로 체포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도 입장을 초기에 냈죠.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강하게 입장을 낸다고 입장문은 냈는데 그 다음에 행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왜 반발할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중국 측 반응이 또 더욱 웃깁니다. 중국 특사단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마두로를 만나고 카사카로에 있던 그곳에 군사적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비판 성명을 냈는데 러시아보다도 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우리의 1대1로의 거점이고 투자국 1위고 막 했는데도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자, 유엔의 상임위 소집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러시아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우선 국제 정치적으로 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사를 보냈는데 특사와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두로를 체포해 갔다. 이것은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도 이빨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상당히 외교적인 분쟁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마땅한 반응을 못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러시아는요. 엄청나게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인근의 교두보를 만들려고 그동안 공을 엄청나게 들여놨을 겁니다. 그것은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도 지금 대한민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인근의 교두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만도 지키겠다고 덤비고요. 필리핀과는 지금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강대국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인근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돈도 쓰고 상당히 공을 들여왔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체제가 축출되면서 그동안 공 들인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죠. 두 번째는 최근에 러시아가 군사 고문단을 베네수엘라에 파견을 하면서 군사 협력을 도모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한 돈을 들였는데 이번에 날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건이 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 러시아가 너무 중국과 가까워지지 않게 만들려고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에서 거의 전폭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많이 섭섭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서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카드로 좀 써보겠다는 러시아의 카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건 좋게 넘어가 줄 테니까 휴전 협상에서 이러이러한 유리한 점을 달라. 아마 그런 협상 카드의 일환으로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런데 왜 정작 더 반발을 해야 될 중국이 이렇게 조용한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중국이 미국과 자유진영에게 약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약점을 하나 제가 짐작을 해본다면 지금 삼성이 시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그 우시에 중국 공장이 있는데 그 대충 통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중국 전체 메모리 생산 D램의 경우는 77 내지 80%를 그 두 공장이 만들어요. 근데 그 두 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미국한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가지고 한번 협박을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이른바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감광액 포토 레지스터라는 것을 거의 일본이 전매로 전 세계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포토 레지스터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 전체의 산업 기반이 휘청거립니다. 또 말씀드린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공장에 미국이 규제를 걸어버리면 중국 전체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다가 이제 미국이 뭘 양해를 해줬냐면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것을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건 뭐냐? 중국으로 반도체 관련된 소재나 그 장비가 가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한번 우리의 허가를 받은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장비 보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품 같은 건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가서 고쳐서 써라. 유지 보수 정도는 할 수 있게 풀어준 거예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전화 한 통해서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그거 안 되겠어. 거기 너무나 많은 물자와 장비가 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철수시켜. 한마디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국내 일부 매체나 이 좌파 진영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게 마치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거룩한 성전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 양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초라한 중국을 봐라. 자, 그런데 국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왜 이런 중국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을 뭐 지지한다는 그런 아부성 발언을 우리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 조금 며칠 더 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지금 미국과 전 세계 자유우방이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 큰 그림 속에 베네수엘라가 희생된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세계 조류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제대로 읽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그 부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마두로 체포 작전, 베네수엘라의 국제 정치적, 지정학적 문제가 바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마두로의 한 개인에 대한 문제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다. 국제 현실주의 입장에서도 보고 지정학적 입장에서도 보고 중국과 러시아와 남미 차원의 어떤 정치학적, 국제 정치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미국은 또 어떤 메시지를 사실은 이 한중 관계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이 이재명 정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 우선 저의 짐작인 것을 전제로 네. 미국 정보기관이나 군 당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한 전격적 체포 작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대한민국에게 알려줬다면 그 상식이 있는 외교 당국이라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충고를 했을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며칠 안에 날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중국 방중하는 일정을 좀 미루는 게 어떠냐.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괜히 우리가 친중 행보를 보였다가 좋을 게 없다. 정상적인 외교 당국이라면 그렇게 간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력도 없었다. 정보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점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국에서 사전에 요구를 좀 했겠죠. 예. 이 이재명 대통령 중국에 오기 전에 예의 표시는 해야지. 그럼 뭐 지금 전 세계 자유진영, 미국이 물론 대장입니다만 미국과 자유진영이 저 대만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다시 말하면 대만은 중국의 영토다. 그렇게 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어? 아마 물밑으로 그렇게 요구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덥석 물어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저는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가장 경솔한 발언이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솔한 외교였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외교라는 건요. 예. 둘러대면 되고 애매하게 저 뭉갤 땐 또 뭉갤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합리적인 외교라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심상치 않다.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볼 때 며칠 안에 마두로 날아간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라.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안 문제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 접근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고 가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우리나라 외교 당국이나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아마추어리즘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속보 선배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콜롬비아, 쿠바 날리면 수순이 그 다음은 북한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국제 정치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열심히 대중 전선에서 깃발 들고 앞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당장 올해부터 연간 200억 불의 대미 투자금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네. 또 환율도 지금 고공행진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전선에서 이탈하고 친중 노선으로 갔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자,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을 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국하고 어떤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중국과 체결한 계약이라든가 모든 약속 일단 유예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관한 이 중국의 전폭적인 조치에 대해서 마약과 예를 들면 마약 또 카르텔 그런 것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정도 성명을 내서 미국을 빨리 달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마약 청정국 지위에서 굴러 떨어졌죠. 대한민국 역시도 마약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미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이렇게 성명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정도 성명이 나가도 지금 수습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뭐 중국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 장관급이 마중 나왔다. 뭐 엄청난 의전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쿠바의 뭐 카스트로
지금 나오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이게 이제 사실은 남미 국가들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의 독재자들의 상징적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차베스는 아닙니다. 마두로가 차베스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차베스 마두로 이어진 30년 철권 통치 기간 동안에 이 권력 내부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기보다는 특정 시기에는 부정선거, 사실상 권력을 장탈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 차베스의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정적 제거, 야당에 대한 탄압 이런 게 인권 탄압 이런 게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마약과 범죄 카르텔까지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좌파들의 지금 반응입니다. 이 마두로가 수갑차고 저렇게 끌려가니까 야 저런 세계적인 인권 탄압을 앞장섰던 이 베네수엘라의 국가 최고 통치자를 저렇게 잡혀가는 거구나.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보든 뭐 아니면 국제주의 현실에서 보든 저런 정도의 인권 탄압자들을 옹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좌파들은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막 미국을 격렬하게 지금 비난하면서 일종의 발작 증세 같은 아주 급격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게 곳곳에서 지금 방송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네. 지금 베네수엘라의 인권 탄압에 관해서 미국의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이도 잡아가서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이거 과거 우리 저 군사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의 인권이나 생명권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해야 될 좌파가 마두로를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이다. 자 그리고 조금만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선배님은 매판자본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매판자본이라는 게 말하자면 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될 소중한 그 자원을 소위 일부 기득권들만 독식을 하는 그 나라를 팔아먹는 기업 이걸 매판자본이라고 합니다. 네. 그 과거에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 60년대에 그 말하면 중심국 제1세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잘 사는 나라들이 대개 이제 쿠바나 저 콜롬비아 같은 못 사는 나라하고 교역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교역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그 못 사는 나라들일수록 행정이나 법치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석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탄광 주인만 매수하면 돼요. 그럼 국제 가격보다 훨씬 싸게 그 기업체에 넘기고 그럼 그 석탄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국가 전체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탄광 소유주와 그 잘못된 계약을 묵인하는 공무원들의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에 저 중심국가 선진국들과 교역을 했던 남미의 나라들이 다 예외 없이 가난하게 굴러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하고 무역을 할수록 손해라는 취지의 종속 이론이라는 그 좌파 경제 이론이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2025년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좌파 청년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매판자본이라고 비난하고 미국과 교역 수출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를 비난해 왔던 겁니다. 젊은이들이. 자,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스리랑카에다가 막대한 차관을 주고 스리랑카가 돈을 못 갚으니까 한반토타 항구를 99년간 빼앗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주고 그것을 석유와 석유 개발 지분으로 뺏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매판자본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지금 60년대 종속이론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때 우리나라 좌파들이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은 일찍부터 중국이 지금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캄보디아에 하고 있는 짓을 비난해야 건강한 좌파인 겁니다. 그렇죠. 마두로를 잡아갈 때 물론 국제법이나 관례를 어긴 측면은 유감스럽지만 그 마약 카르텔을 옹호하고 전 세계 수많은 범죄 조직에게 돈을 댄 그 지도자의 말로를 봐라.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적인 좌파 아니냐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14세 미만 청소년까지 반정부 시위를 한다고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건강한 좌파가 맞느냐?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이 지금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좌파 진영을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이제 하다 마두로를 예찬하고 있느냐? 이 방송을 보시는 좌익 진영 개통 사람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두로 체포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국제관계의 재편까지 이어질지 문제 하나의 관심사이고,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에 미치는 이제 메시지 부분도 한번 관심사일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도 지금 발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탄도미사일 영향권 문제는 또 별도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한중 관계 문제도 있어서. 근데 이 어쨌든 북한 권력 1인 독재를 수령 체제를 장기화하고 있는 김정은의 어떤 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얼마 전에 저 북한이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8,500톤급 잠수함을 공개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순수하게 잠수함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그 공개했다가 미국이 또 특작 부대가 들어가서 부셔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잠수함을 공개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물밑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리얼리티 쇼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마 미국이 또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상당히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국내 정치적 아마 인기를 도모하려고 들 텐데,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날려버린 것으로서 아마 김정은에게 너 고집 부리지 말고 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익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국가 안보 전략에 북한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정도 언급하지 않아도 미국의 큰 세계 전략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만약 김정은이 판단을 잘해야 될 거예요. 김정은이 예를 들어 러시아를 상대로 좋아,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하여 내가 너희들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섭섭하겠지만 너희들 입장을 수용할 테니까 북한 문제에 손 떼라. 그리고 중국 반도체 문제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어떻게 하든 너희 가만히 있어. 이거 딜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엊그제 마두로 체포 작전 생중계하는 기자회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공포에 떨고 있을 사람은 마두로가 아니라 김정은일 것이다.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카드를 잘 조율하면 이번에 북한을 상당히 혼내줄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이 생겼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마도 우리 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전문가들 논평하는 분들이 무슨 뭐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용인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세계 전략상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걸 용인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NSS에 북한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냐면, 봐라, 저게 미국의 고립주의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고 저 혼자만 배부르게 살 그런 나라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날아가는 걸 보면서 그분들 왜 저 후속 논평이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 오늘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공격과 이 체포 작전에서 벌어지는 마두로의 체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그것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시작일 겁니다. 아마 몇 주간은 이 마두로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움직임,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것에 따라서 남미뿐만 아니라 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적인 영향, 국제적 영향, 이런 것이 상당히 주목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콜롬비아, 쿠바 추가적인 사실은 경고와 군사적 공격을 예고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2차 공격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상황, 베네수엘라 내부의 재건 작업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 양국 박사님이 좀 그런 문제 관련해서 조목조목 사실관계부터 바라봐야 될 방향, 지침,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FAFO, 그냥 저는 편하게 파포로 부르겠습니다. 파포. 자,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사진이 잠깐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크게 좀 출렁이고 있어요. 저기 배경부터 여러 가지 장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테러 단체 관련된 그 대응하는 장면도 아니고, 가자지구 대응하는 장면도 아니고, 김해공항의 장면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여러 가지인데 저 장면 그리고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 저 장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트럼프가 이제 경주 에이펙에 오기 전에 김해에 내리잖아요. 예.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왜 내렸느냐? 그때 뭐 이재명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기 위해 내려서 들어오는 장면. 저 뒤에가 에어포스 원이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멀리 벌어 보이는 데가 김해의 산야예요. 멀리 보이는 데가. 네, 그러네요. 그래서 내리는데 그걸 이제 원래의 원본은 컬러잖아요. 그런데 저걸 일부러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처리를 합니다. 왜 이 블랙 앤 화이트 처리를 하냐면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그 유명한 명장이 만든 그 영화잖아요. 유대인 출신의 명장이. 근데 그때 일부러 흑백을 쓰는 이유가 굉장히 이미지를 그 선명하게 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미국이 무슨 칼라 사진이 없어서 썼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데 파포 뭐 자꾸 이제 그런데 fuck around and find out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자꾸 안 하니까 뭐 fuck이 욕이라 그러는데 미국인들은 그냥 이걸 forward letter 점잖은 말로 4글자짜리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로 나한테 대들면 그런 뜻이에요. fuck around 얼쩡거거나 시비 걸거나 깐죽거리면 and find out 아주 험한 꼴을 당할 걸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면서 그 말만 딱 써놓고 정면에서 저 내리는 사진보다 정면에서 찍은 단호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딱 썼어요. 수백 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자 한국 공항에 내려서 이재명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시진핑을 만나러 가기 전에 찍은 저 사진을 갖다가 쓰면서 그 밑에다가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써놓는다?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냐? 사진 찍힌 장소의 정권을 암시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겠죠. 뭐 그건 제가 뭐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고 자 김해공항이 있는 나라 한국이고 한국의 이재명 정권에게도 저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혁명이나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던 그 연장선에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만나러 간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보고 한 얘기예요, 사실은. 시진핑.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일석이조다. 돌려각이다. 둘 다 공격하는 그런 사진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사진은 그냥 간단해요. 자 보세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공식 페이지. 노 게임스. 노 게임스가 뭐예요? 이제 게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 장난치는 거 금지. 예. 파포. 어떤 광고는요. 나이키나 이런 잘 만든 광고 보면 멘트가 없어요. 조용한 그런 흑백 영상에 숨소리만 들리면서 마지막에 저 자막 하나 탁 까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뜻이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FAF호 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게시한 그 게시물 상당히 저게 메시지가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네요. 중국을 겨냥해서 까불지 마라. 큰 코 다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이두로를 향한 메시지는 없을까요? 이두로. 네, 요즘 이두로가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던데 예. 이재명 플러스 마두로라고. 예. 근데 뭐 그게 그 대통령 이름에다가 뭐 남의 나라 대통령 이름을 합성을 한 거니까 글쎄 뭐 부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 용어가 있는가 보다. 그것도 민심의 한 지표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정도 저는 해석합니다. 예. 자, 백악관의 게시물 이번에는 국무부의 게시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무부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의 최상단 고정 게시물에 이 트럼프 대통령 사진과 함께 띄웠던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뜻으로 하면 이곳은 바로 우리의 반구다. 뭐 이런 의미로 게시물을 올렸어요. 국무부의 공식 게시물에 지금 올려 있습니다. 최근에 돈너주의라는 게 생겼죠. 돈너주의.
먼노주의는 들어봤지만 돈노주의가 새롭게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 미 국무의 게시물 저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자, 이제 뭐 자꾸 영어 쓰니까 그런데 This is our hemisphere. hemisphere가 뭡니까? 반구란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국토지리 인문지리에 배운 게 반구가 뭐냐면 남반구, 북반구만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반구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적도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자른 겁니다. 우리가 북반구에 속해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남반부인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여름이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호주의 멜버른 같은 경우를 남반구의 런던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개념인데 자, 저건 무슨 개념이냐? 동반구, 서반구 개념인 거예요. 동반구는 어디고 서반구는 어디냐? 서반구라고 하는 것은 북중미가 포함되어 있는 특히 미국의 북미 대륙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서반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이 예. 미국의 시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동반구인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현재의 미국 정부가 말하는 our hemisphere는 미국 대륙이 있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미, 멕시코, 중남미, 카리브해, 남미 지금 뭐 좌파와 우파가 치열하게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서반구다. 특히 북반구 플러스 중남미 카리브해까지가 우리의 반구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파포하고 연결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내 앞마당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앞마당, 뒷마당. 예. 그럼 미국의 앞마당이 어디냐? 바로 프론트 야드는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인 거예요. 쿠바가 물론 관타나모 기지가 있는 쿠바는 물론이고 뒷마당은 어디냐? 그린란드인 거예요. 알래스카 그린란드. 그러면 뒷마당의 적은 누굽니까? 러시아겠죠. 그러네요. 그럼 앞마당의 적이 누구냐?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중국인 거예요.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돈노주의입니다. 자, 돈노주의는 뭐냐? 제임스 먼로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이에요. 1823년에 먼로 대통령이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불간섭할 테니 유럽도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게 먼로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돈노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앞마당 뒷마당을 무슨 깐족대는 자가 있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유럽의 문제에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것이 신 트럼프의 먼로주의. 그러니까 이걸 다 줄여가지고 트럼프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T로 해가지고 톤로주의가 아니야. 그 D를 따가지고 D 플러스 먼로 M 빼고 그게 돈노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돈노주의란 말이 나온 것이고 저 사진 한 장 여기는 우리 반구다. 그다음 아까 보신 사진과 연결하면 돼요. 파포 까불면 아작내겠다. 뭐 제가 오늘 좀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딱 그것이 현재의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바짝 쫄았다. 뭐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백악관과 국무부의 공식 게시물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이미지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내정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마차도하고 로드리게스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지금 로드리게스가 취임을 했습니다. 직전에 로드리게스가 발표한 게 있어요. 미국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의제에 대해서 우리와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과 협력하겠다. 그런 걸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부여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새 내각 이제 시작됐는데 미국과의 협조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치산의 딸 출신인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네. 이제 34살에 죽어요. 네. 감옥에서. 그래서 지금 뭐 혁명의 딸이네 무슨 파르티잔의 딸이네 하는 얘기가 나온 게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경력을 착실히 쌓았고 그 오빠가 위가 있는데 호르헤 로드리게스 지금 국회의장이에요. 네. 오빠는 국회의장, 본인은 지금 부통령, 그 마두로 정권의 핵심 두 축이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미국이 볼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좌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경제 관련 장관을 맡았을 때 우고 차베스가 밀어붙인 그 포퓰리즘 정책에 일부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도 좀 풀고 그래서 미국이 볼 때 얘기가 좀 되는 좌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부통령이잖아. 지금 다 제거하면 어디까지 도려내야 됩니까? 그럼 뭐 지금 어디서 행하고 있는 대로 뭐 공무원들 어디까지 잘라야 돼요? 그럼 뭐 5급 이상을 자릅니까? 9급 이상을 자릅니까? 미국이 지금 선택한 것은 정치는 니들이 해라. 우리는 정책과 산업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로드리게스가 하는 말도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공조를 강화하기에 당신네 체면도 살고 우리도 좀 살고 이런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법의 틀 안에서 자 마두로 부부 체포에 간 것까지가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는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우리 오빠 그다음에 내가 또 통치하려면 까베요 국방장관 이런 뭐 또 내 측근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또 말 안 들으면 걔들이 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잘 한번 협력을 좀 해봅시다. 근데 지금도 왔다 갔다 한대요 지금 로드리게스가. 낮에는 미국 정부의 마르코 루비오와 통화할 때는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모든 거 잘 할게요. 밤이 되면 권총찬 까베요 페트로 뭐 만나가지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공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낮에는 이 편, 밤에는 지금 저편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했죠. 똑바로 처신하지 않으면 받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정책적으로 갈 때 로드리게스가 얼마나 협조할 것인가. 그러니까 변수가 남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허튼 쪽으로 가는 순간 델타 포스 아직 대기 중입니다. 나이트 스토커가 그대로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해상 봉쇄까지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기를 지금 미국은 기대하면서 좀 보겠다는 겁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내정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 과도 통치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루비오 국무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의 총독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름을 총독이라고 언론에서 붙이는 분도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붙인 것 같은데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실제로 좀 큰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문제가 좀 주목되고 있네요. 자, 마르코 루비오는 어떤 사람이냐? 예. 쿠바 보트 피플의 후예예요. 예.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트럼프 후임자를 논할 때 1번이 벤스, 예. 2번이 루비오인데 벤스는 트럼프가 좋아하긴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루비오예요. 상원의원을 벌써 여러 번 했고 또 스페인어를 아주 잘해요. 쿠바계 이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스는 통역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루비오는 그냥 로드리게스하고 그냥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바이스로이 이 총독이란 말이 나오느냐? 총독이죠. 대통령은 따로 있는데 네. 대통령이 그쪽을 맡기고 그리고 총독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르코 루비오 역할이 미 국무장관이에요. 외교장관이라고요. 그 외교장관이 정책적으로 나설 당연한 일을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이게 약간 좌파 경향의 언론이고 뭐 이런 뉴욕 타임즈 뭐 또 워싱턴 포스트 다 좀 약간 반 트럼프 성향의 그 언론들이에요. 물론 저명한 훌륭한 신문사인 건 맞는데 거기서 좀 비틀고 싶은 거야. 이걸 좀 무슨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스로이 이 총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지잖아요.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총독이라고 해서 지금 무슨 로드리게스 뭐 오누이를 잡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루비오는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가장 유력한 주자입니다. 중남미 문제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의 가장 큰 특징, 자다가도 일어나면 현중주의자입니다. 중국이라면 아주 중국 공산당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예.
적임자죠.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완전히 장악돼 있는데 그 뿌리를 다 알아서 완전히 캐낼 사람. 루비오 말고 누가 있느냐. 역할도 맞고 능력도 있고 차기 미국의 대권주자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총독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미 국무부, 루비오 장관,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여러 상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두로의 몰락 이후에 남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굉장히 관심사죠. 그거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대만 정보기관이 폭로한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만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한 4가지의 미략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걸 좀 다루기 전에 앞에서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샤오미 셀카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했는데, 제가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쭉 살펴봤는데 뭐 소재를 다룰까 하다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별로 기억된 것은 없는데,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저 사오비 폰을 이용해서 셀카 찍는 건 상당히 선명하게 기억이 남던데, 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어요? 그냥 외화 내빈이죠. 유화 내빈요? 예. 화려하잖아요. 예. 국빈 방문을 2번씩이나 서로 주고받았다. 예. 2달 만에. 뭐 헤드라인 뽑기는 좋아요. 그런데 자, 국빈 방문으로서 한 건 뭐가 있느냐? 국빈 만찬은 받았어요. 남아도는 게 중국의 인민해방군 대포니까 대포 21발 쏴줬어요. 레드카펫 깔렸고 국빈 방문의 격은 갖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지금 알려진 게, 적어도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 하면 딴 사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통으로 전세를 냈는데 음식점을 딴 손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예.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시진핑이 누굴 만났느냐? 아일랜드 총리를 만났어요. 겹치기 정상회담이다. 원래 예의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일랜드는 작은 나라인데다가 중국하고 크게 무슨 뭐 닿는 게 없어요. 거기 오로라나 보러 가는 나라고, 중국이 뭐 인구 30만이나 겨우 된다는 그 나라에 뭐 뭘 팔아먹을 것이며 사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뭘 찾아보다 보니까, 아니 무슨 이재명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시진핑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고 왔어요.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 국빈 방문한다면서 통으로 레스토랑 전세 냈는데 그 레스토랑 앞에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 보고 대단히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였던 간에 이건 전례가 없는 홀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 또 하나, 공동 성명, 공동 언론 보도문, 공동 기자회견 다 없어요. 산모회담. 이게 이게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지트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외교 교과서에 보면 그런 공동 무슨 정상회담이 참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맺어진 14건의 MOU, 한 건의 기증. 그 기증도 나라 재산 아니에요, 그거. 나라 재산 아니고 간송 전영필 선생이 1933년 일본에서 경매로 사들인 쌍사자 그 등, 간송미술관 앞에 있던 2개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거 네. 돌려준 거예요. 네네. 그럼 좀 생색내기 아니냐. 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역사 인식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저거 청나라 거예요. 예. 그럼 청나라 건데 중국 공산당 정권은 순원이 신해혁명 일으켜가지고 청나라 정권을 전복시키고 중화민국을 세웠고, 그 정통 후계자는 장개석인데 그 장개석군을 공산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게 모택동 정권이고 그 후예가 시진핑이에요. 예. 이건 뭐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청나라를 부정한 거잖아요, 공산당은. 그 영화 마지막 황제에 나오는 푸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개고생시킨 게 공산당 정권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유물 돌려주면서 뭘 그렇게 한중 우위를 다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14건의 MOU도 내용이 부실하다.
자, 오늘 뭐 그다음에 항일 투쟁을 누구랑 같이 했니? 뭐 손잡을 잡았니 많이 무슨 또 2차 대전의 전승국이니 했는데 정상회담 때 그거 전부 장개석 얘기예요. 왜 그거를 장개석을 뒤집어 엎은 공산 정권의 중공의 모택동 그 후예인 시진핑이 우리하고 손잡고 싸운 것처럼 윤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샹하이 가서 임정청사 둘러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네네. 그 뭐 할 수 있죠. 뭐 갈 때마다 다 했으니까. 다만 자 임정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임정이 샹하이의 첫 거처를 마련할 때부터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그 의거를 일으킨 뒤에 일본의 그 집요한 공격을 받아서 청사를 3번 옮기잖아요. 네네. 중칭까지 옮겨요. 자, 이 지난한 과정을 다 도와준 사람, 상해 임정부터 다 도와준 사람 모택동 아닙니다. 장개석이에요. 네네. 거기 가가지고 무슨 공산당 정권과의 같이 싸웠던 기억을 무슨 아니 역사를 망각한 겁니까? 네. 그 장면 한번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지금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에요. 역사적인 대립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한중 간의 역사 문제는 단순히 기억의 문제이죠. 가장 가까이에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사가 서로 겹쳐져 있죠. 자, 시진핑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응당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뭐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상당히 뼈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다. 우리는 그러니까 반일 투쟁을 했던 그런 관계다. 뭐 이랬는데 사진. 자, 그 사진 말고요. 아까 장개석 모택동 사진 말고 이승만 모택동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자, 우리는 2개의 장면을 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장개석과 모택동의 대립, 또 하나는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과 또 모택동의 대립, 이 두 역사, 국권의 회복과 6.25란 우리의 현대사가 두 가지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걸 좀 똑바로 알자. 그러니까 국권이 피탈되었던 80여 년 전에 손을 잡은 파트는 장개석이라고요. 예. 그 후에는 대만이고. 근데 왜 자꾸 그 장개석과 거짓으로 손을 잡은 국공합작을 통해서 힘을 길렀다가 나중에 그 연합국의 승전국이 된 중화민국을 공산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모택동군과 마치 싸운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심각한 역사 인식의 오류다. 네.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이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리고 상해 임정 가가지고 함께 싸운 역사를 기린다? 상해 임정 때 중국 공산당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손잡고 도와주고 중칭으로 피난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우당 이회영 선생이 그 돈 떨어져 가지고 한국에 군자금 받으러 오다가 그 일경에 잡혀가지고 그 돌아가시고 한 그런 일들이 다 그때 장개석 정부와 손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이거 그 손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이고 다 알 텐데 왜 그 역사를 이렇게 운동권 출신들은 왜곡하는가? 그러니까 인식을 그 달리하는가? 그러니까 상해 임정에 가서 기려야 할 것은 우선 김구 주석 등 당시에 광복군 투쟁을 했던 분들을 기려야 할 것인데 그때 그 장개석 군대와 같이 싸웠던 김구 주석은 돌아가셨지만 김구 주석은 평생 공산주의자를 싫어한 분입니다. 마치 뭐 좌파들이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조상처럼 떠받들고 있고 이승만은 반대쪽에서 서 있는 인물로 아는데 아니에요. 김구 주석은 공산당 싫어했습니다. 예. 그거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상해 임정 가서 기려야 할 것은 사실 장개석이에요. 예. 근데 왜 자꾸 거기서 중국 공산당을 기린다는 겁니까? 저는 역사가 힘을 가진 자가 이렇게 달리 해석하고 해도 되는가? 그 우리 그 어린이들에게 지금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자, 중요한 장면 한번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대만 정보기관이 대만 언론을 통해서 알린 내용인데 시진핑과 이재명의 결의설 관련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만 정보기관이 자, 중국이
한국에 즉 이재명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4가지 관련한 요구를 할 거고 그에 관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종의 밀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걸 대만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서 알린 사항인데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표명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확대하는 거. 지난번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사드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예, 주한미군의 임무를 지금의 한반도를 넘어서 확대하는 것. 사실은 이제 대중전선이겠죠. 임무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재명 한국 정부가 나서도록 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 한국이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군함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 활동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네 번째는 한한령을 해제를 한다면 그로부터 한국이 무엇을 대가로 줄 것인가 반대급부 문제. 이게 중국이 한국 이재명 정부에게 아마 4가지 거래를 밀약을 맺게 되는 중요한 사안일 거다. 이렇게 대만 정부의 폭로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말을 참 4글자로 만들길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사요 4가지를 요구했고 사답 4가지의 답을 받았다.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무협지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그런 식의 용어가 나왔는데 이거 대만의 가장 정통한 언론사인 연합보 그리고 중앙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폭로를 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밑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좀 쭉 뭐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복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한한령도 지금 해제를 당장 안 해줬고 뭐 불법 서해 구조물 철거도 진전해 보겠다라고 뭐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뭐 사실 딱히 잡힌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중국이 또 만만디 얘기를 합니다. 예. 자기가 좋을 때는 그냥 신속하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뭘 요구하면 지둘리. 그게 이제 중국 용어로 만만디예요. 그러니까 대륙의 기질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니들 하는 거 봐서 K-팝 콘서트도 지금 뭔가 미략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네가 확실히 중국 이번에 이재명이 1월 중순에 지금 다카이치 만나러 가잖아요. 예. 그 와중에 이재명 만난 다음 날 일본에 대한 히토류 등의 700개 품목에서 1000개 품목의 이중 용도 물자의 전면 수입 그 수출 통제를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그야말로 일본을 이제 완전히 갈라치기 하면서 이재명 보고도 경고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있어요. 이거 세컨더리 보이콧 많이 들어본 시사 용어잖아요. 그 나라만 제재하는 게 아니야. 그 나라와 거래하는 기업, 은행까지 다 제재할 거야. 이 소리예요. 예. 그러면 너 이재명 보고 한 얘기예요. 시진핑이. 일본 측 발표문 보면 전부 명령조예요. 합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아니 무슨 중국 천자입니까? 제후국의 왕이나 제후에게 명령하는 뭐 칙서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발표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한국 언론이 보도한 데가 한 군데밖에 저는 못 봤어요. 뭐 이런 걸 좀 알려야지. 그렇게 안 알렸고 그런 얘기는 뭐냐? 이재명에게도 저 1월 중순에 다카이치 고향 나라에 가가지고 스시 먹는 모양인데 거기서 똑바로 해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내려서 즉각 발효됐어요. 그게 중국 마음대로예요. 우리 안 팔 거야. 오늘부터 안 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예. 그러면 한국은 괜찮지 않나? 좌파들 아니에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딱 걸어가지고 일본하고 만약에 어영부영하고 뭐 경제협력한다고 거기 가서 또 뭐 곤니찌와 했다가는 쎄쎄만 해야지. 그랬다가는 한국 기업과 은행도 제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정상회담 국빈 방문 해놓고 하루 뒤에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게 이게 국빈 방문 상대국에 대한 예의입니까? 좀 반문하고 싶어요. 네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연합보가 얘기한 중앙통신 대만 언론사가 얘기한 사요사답
중국이 4가지를 요구하고 이재명은 4가지 답을 내놨다. 확인은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K-팝 콘서트니 한알령 해제 지둘리고 잘 네가 하는 거 봐서 일본에서 가서 말하는 거 봐서 우리가 한알령 풀어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재명 코를 딱 걸어놓은 거야 지금 이게. 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일게요. 지금 그러면 그 일본의 지금 이중물자 통제 조치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마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이재명이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그것도 봐야 될까요? 정지 작업이 아니고 예. 사전에 견제구를 날린 견제구. 거예요. 갈라치기를 딱 하면서 예. 내 앞에서 내가 만찬 제접 중국식으로 소위 만한전석 요리를 줬는지 뭔지 줬으니까 예. 일본 가면 또 나라에서 사카이치가 자기 고향이라고 뭐 일본 요리 많이 내놓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무슨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있는지 누가 알 게 뭡니까?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이재명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실용외교라면서요. 중국에 가서는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일본에 가면은 또 스미마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실용외교라면서요. 그렇다면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거예요. 이재명과 만난 지 하루 뒤인 1월 6일 날 이런 조치를 발표한다는 건 일본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에 올라 있는 품목이 700개. 대만에서 언론이 분석한 건 1005개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한국 괜찮아? 아니에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었다고요. 일본하고 무슨 비슷한 조약을 맺으면 그걸 다 문제 삼아서 한국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상회담, 이런 국빈 방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좀 오늘 그 후반전에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데 자존심이 좀 상해서 그래요. 네. 국빈 방문을 했으면 국빈 방문의 격이 맞는 아니 좌우를 떠나서 한국 대통령이 나가서 13끼 중에 8끼를 혼밥을 먹은 대통령을 가진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아니 싸움이 셀카 들고 사진 찍은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 중국에서 선물 받은 거예요. 거기 백도어 설치 안 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좌파들은 내생전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 부부하고 사진 찍는 걸 보다니 하면서 막 하트를 막 날리고 하던데 그거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우리의 이익이 탈탈 털리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만 정보기관의 폭로 이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에 속보를 전해드리고 1부를 끝내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원래는 8일로 예정됐었는데 지금 이제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포함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상세한 기사는 안 나오는데 제목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그리고 폭넓은 정치연대를 할 것이다.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 하는 제목 소규모 이제 제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10시 쇄신안 발표 내일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쇄신안 발표했군요. 하루가 급하고요. 예. 지금 제목만 나온 걸 보면 그동안 장고 끝에 뭐 흔히 악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장고 끝에 좋은 수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의 국제, 국내 여러 현안들 특히나 미국과 중국과 연관된 현안들 아주 섬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